1971년 3월 한 기업의 설립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자필 유언장.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뒤 빈손으로 호련히 세상을 떠난 유일한 회장. 우리 대학 4학년 때 저희처럼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천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71년에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죠. 1926년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회장.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다. 당시에 이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을 할 때 유일한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내가 설립을 했지만 내 회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는 회사다 라는 그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제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대표하는 장수약품은 82년 역사의 국민 진통 소염제 안티프라민이다. 그때는 그저 덮어놓고 어지가 저려도 통증이 느껴도 안티프라민 뼈도 바르고 원래가 그래서 그 안티프라민이 제일 좋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나이 많은 양반들은 어디 다치면 운동하다가도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피든지 붓든지 하면 안티프라민 바르는 거야. 일제강점기 시절 유일한 회장은 민족의 생존과 민족혼의 부활은 국민 건강에 있다는 신념으로 의약품 기업을 일군다. 국민 건강에 평생을 바치고 빈손으로 떠난 기업가 유일한 회장. 1895년 9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유일한. 남다른 교육열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유기현은 자신의 어린 장남을 홀로 연고지도 없는 미국으로 보낸다. 9살 유일한의 유학 생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9살짜리가 유학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 그 아버지 유기현 씨가 평양에서 장사를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8남매 중에 이게 잘못하면 다 전쟁통에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장남이라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우수한 학업 성적은 물론 외국인 친구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체력까지 겸비하며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갈 무렵 뜻밖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생긴다. 원래 이름은 유일한이 아닌 유일형. 배달원 자리를 구하러 간 신문 보급소에서 직원이 유일형을 유일한으로 잘못 표기하는데 이때 조국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예 개명을 결심한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국 사람. 일한으로 내 이름 고치겠다. 이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들어. 또 고국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지. 내가 이래서 일한으로 해서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서 일한으로 고치고 싶다. 그랬더니 애비가 지어진 이름 함부로 고치고 부르렁이 떨어질 편지가 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 편지가 엉뚱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참 기특하다.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너희 동생도 형자 돌림자를 말고 학렬자로 한자로 오겠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후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고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전개된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반이던 유일한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유일한 박사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미시간 대학 다니던 그 젊은 청년이 같이 합류하게 되고
이제 30년 나이 차가 있죠. 서재필 박사와 우리 유일한 박사님하고. 하지만 이 우국으로 뭉친 두 분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26년 유일한이 미국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영구 귀국을 결심했을 때 서재필은 버드나무 목각 하나를 선물한다. 모진 비바람에도 꿋꿋한 고국의 큰 버드나무가 되라는 뜻을 담았던 것이다. 그 후 유일한은 버드나무를 유한양행의 심벌로 삼게 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서재필 박사께서 딸이 이 조각가였거든요. 스테파니라고. 그래서 딸한테 이 조각을 부탁을 해서 이 버드나무 목각판을 선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은 그 유 씨의 그 버드나무 유자를 따서 이 민족의 백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라. 굉장히 좋은 뜻을 담고 있죠.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 유일한은 미국에서 뛰어난 수완을 가진 청년 사업가였다. 대학 졸업 후 숙주나물 장사를 시작한다. 미국인에게 생소한 식재료인 숙주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필수 식재료였다. 유일한이 재미 중국인을 상대로 숙주 장사를 시작한 데는 유학 시절 반려자로 만난 아내의 영향이 컸다. 중국 출신 소아과 의사인 아내 호미리 여사는 훗날 유일한 회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미시간 대학에 다닐 때 그 한중 학생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미시간대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이나 중국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서로 애환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끈끈한 정을 나눴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이제 호미리 여사입니다. 당시 미국에 유통되던 숙주는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았다. 문제는 신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유일한은 숙주의 신선도를 보여주기 위해 유리병에 숙주를 넣어 판매한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안전하면서도 신선한 저장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때 이렇게 그 중국인들 요리하는 걸 주방에서 보니까 이건 후라이팬에다 모두 기름에서 시작해서 기름이거든. 근데 그 기름이 어떤 때는 그 불이 강할 때 어떤 건 약하게 그 불의 예술이라는 걸 보고 신기해한 적이 있거든. 좋다. 그러면 이제 숙주나물도 좀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불로 그 숙주나물을 오래 유지하는 그걸 열처리 방법을 알아내. 유일한은 국리 끝에 뜨거운 물로 숙주를 데치는 방법을 고안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한다. 숙주 통조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통조림을 사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회사를 세운 지 4년 만에 기업가로 당당히 성공. 그의 성공 신화는 한국에까지 전해질 정도였다. 그 중국 음식의 그 기술과 비밀을 해서 그 숙주나물 요리법도 담고 또 이 숙주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이 홍보를 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몇 년 안 돼서 50만 달러라는 연간 50만 달러면 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미국에서 100만 자동차의 반열에 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숙주 사업이 번창하던 어느 날 녹도를 구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하게 된 유일한. 21년 만에 찾은 조국의 모습은 그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헐벗고 굶주린 고국 동포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고민 끝에 그는 한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한다. 영구 귀국을 결심한 것이다. 서재필 박사가 한국에 가거든 꼭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와라. 근데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 너도 한국에 돌아와서
너희 조국을 위해서 공부를 그만큼 선진문물을 배웠으면 가난한 후진국 조국을 위해서 너 와서 일을 해야지. 너 미국에서 계속 살 거냐? 미국 시민 될 거냐? 유이라는 결심이 확고해지자 라초이 식품회사를 친구에게 모두 넘긴다. 그리고 전 재산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구매한다. 한국을 떠난 지 23년 만인 1927년 2월 아내와 함께 귀국한 유이라는 같은 해 4월 유한양행을 설립한다. 그때만 해도 한의사밖에들 없고 뭐 그저 양의사라면 뭐 일본 외정치 하에서는 일본 사람들 약국이지만 이 양반이 저거 할 때는 일본 약국도 별로 뭐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에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도 저 뭐 교수로도 와달라고 그러고 뭐고 해도 다 받아가시고 이제 제약회사를 설립하신 거죠. 1920년대 후반 우리 국민들은 약에 대해 무지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제약업계는 온갖 허위 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유한양의 약품 광고는 구체적인 질환과 효능을 명시해 기존 제약회사들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또한 의사는 당신의 친우라는 계몽을 전개하면서 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와 문의하라는 문구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제약회사들이 머리를 써서요. 무슨 약이 하나 넣으면 만병통치약이 나왔다. 또는 이게 이제 다른 또 회사 제품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다 가짜다. 그리고 그 회사보다 우리 약이 더 효과가 떨어지면 다 환불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들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난 후 기업들은 앞다퉈 만주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다. 만주로 시장 조사를 나갔던 직원은 유일한에게 마약 성분이 든 약을 팔자고 제안한다. 규제도 없었던 시절 다른 제약회사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팔고 있었다.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 건강을 저버린다는 것을 추워도 용납할 수 없었던 유이라는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낸다. 그때 뭐 굉장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허자을 했다가 그 사람도 무슨 뭐 마약도 약이니까 그걸 처방할 수 있는 정도의 약일 때 그런 의견을 냈을 텐데 그때 그렇게 의견 내고도 아주 나가라고 그러고 뭐 회장님이 굉장히 야단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말이죠. 약을 수입해서 파는 걸로 만족할 수 없었던 유이라는 직접 약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학술과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약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이때 만들어진 자체 개발 의약품 1호가 유한양행의 상징이 된 안티프라민이다. 반대라는 뜻의 안티에 염증을 일으키다는 뜻의 인플레임을 합쳐 발음하기 좋게 바꾼 것이다. 이 약은 이제 호미리 여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 동안 본인은 그 건물 2층에서 이 소아과를 열어서 애들을 이제 진찰을 하고 또 처방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 한국 애들이 이게 다치거나 삐거나 이렇게 오면은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미리 여사께서 이런 약을 좀 개발하자. 용기 뚜껑에 간호사 그림을 새겨넣어 가정상비약이라는 이미지를 부각.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던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저렴한 가격에 출시, 의약품 사용을 생활화했다. 50년 넘게 약방을 운영해오고 있는 팔순의 약사. 안티프라민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가정 상비약이라고 말한다. 아, 여기서 농사꾼들이 돼서 이 흙이 묻으면은 발이 터요. 발뒤축이. 그러면 그거 바르는 거야. 그러면 아주 좋지. 그게 터서 저녁이면 아프거든. 그러면 그거 바르면 좋죠. 그래서 그 안티프람이 그렇게 많이 썼던 거지. 한국 전쟁 후 우리 국민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였다. 제대로 된 영양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당시 미국의 원조로 들어온 옥수수 가루를 배급받아 줄인 배를 채워야 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타민은 사람 몸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밖에서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야 되는데 전쟁 상황에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은 뭐 간신히 끼니를 때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을 채울 원료를 찾던 유한양행 연구진들은 생선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생선 간의 지방류, 즉 간유가 영양 결핍을 막는 약품 원료가 되기까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비타민 제조에 성공.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어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 비타민을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는데 합성을 하면 상당히 싸게 합성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합성하는 기술이 없었고 또 이 간이라는 생선의 간이라는 것이 사실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안에 중요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료들을 이용해서 비타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약업계의 선두를 달리던 유한양행이 1967년 드링크제를 앞세운 동아제약에 1위를 내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다른 제약업체에서도 앞다퉈 드링크제를 출시하면서 유한양행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1930년대부터 지켜온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사내에선 긴급 회의가 열렸다. 드링크제 출시로 부진한 매출을 만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건의를 들은 유일한 이번에도 회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선택한다. 카페인 성분 넣고 또 이 타우린 또 비타민 성분 이렇게 넣어서 반짝 효과가 있거든. 이렇게 마시면 마치 지금 기분이 업되는 듯한 그리고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유일한 박사가 볼 때는 저거는 그 어느 인체에 전반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이 에너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약이다. 유일한의 평생 소원은 한국인 체질에 맞는 맞춤형 영양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곡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통에 비타민 B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인에게 특화된 영양제를 개발하는 데 더욱 주력한다. 특별한 사명감으로 매달린 끝에 양질의 비타민을 서민들이 복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된다. 우리 어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소화제 대신으로 드시는 기억도 있고 아로나민 골드하고 그 출시 연도가 같아요. 이게 동시에 나왔어요. 같은 해. 그래서 지금도 그 두 제품이 살아 있는데 좀 집에 뭐 이게 안티프라민 정도 상비약은 아닌데 조금 잘 사는 집에는 영양제로 그냥 원기소 뭐 이런 식으로 먹듯이 그렇게 같이 먹었던 걸로 그러니까 어머니 경대 앞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기업의 정치자금 헌납을 강요하던 1960년대 유한양행 역시 정부로부터 정치자금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유일한은 기업의 이유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요구를 끝끝내 거절한다. 정치권에서
유한양으로부터 이제 정치 자금을 많이 이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196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의 랭킹을 보면 유한양행이 거의 한 20위 정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우량 회사들이 많았고, 약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든 잘 팔리는 거니까 또 이익도 많이 난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뭐 외부에서 손 벌리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1967년 기업들의 거액 탈세가 드러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다. 정치자금 거절 건으로 세무감찰의 표적이 된 유한양행. 그러나 20일 동안의 세무조사 기간에 한치의 부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는 도리어 모범 납세자로 선정, 동탑 산업훈장을 받게 된다. 국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여기는 탈취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다. 근데 대개 해보면 압니다. 일주일 가서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보면은 그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더 해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좀 며칠 일찍 철수한 걸로 기억합니다. 1966년 유일한의 나이 71. 유한양행도 새로운 주인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가 왔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유일한의 아들 유일선이 후임자로 거론되었다. 경영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유일한. 해외의 2세 경영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 임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아들의 부사장 취임을 허락한다. 유일선 씨는 법관 출신이 기업에 와가지고 기업은 해반 사람이 기업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걸 반대한 것이 법관이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 해반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말이야. 근데 임원들이 곧 회장님 돌아가시면은 모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반대했다.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는 다 쫓겨날 거 아닙니까? 가족과 기업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던 유일한. 그러나 아들 유일선의 관심은 오로지 기업의 성장뿐이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부자지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1969년 가을, 유일한은 한마디 상의 없이 아들 유일선을 부사장직에서 해임한다. 내가 반문을 했거든요. 회장님 친척이라고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우는 것도 문제지만 회장님 친척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내줬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내가 임자만큼 몰라서 그래. 그리고 화내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만 영원히 젊은 교회로서 운영이 되는 거다 말이지. 기업인보다 교육자가 평생의 꿈이었던 유일한은 유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 일본의 억압 속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싶었던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유한 동산에는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을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윤리 사회 책임 경영을 하시는 분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존경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고, 특히 전 재산을 기업가 본인을 키워줬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게 우리 경영학도들한테는 아주 감명 깊은 일이었죠. 라면 한 봉지에 20원 하던 시절,
36억 원의 재산을 가졌던 기업가.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과감히 포기한 그의 결심.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구두 2켤레뿐이었다. 유일한 회장의 빈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참 기업인의 양심이 아닐까.